한국판 마크롱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잘못된 정치가 얼마나 이 국민과 나라를 힘들게 하는지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되는 양당의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저는 바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주를 할 거냐 대선을. 그 완주라는 거는 독자적인 출마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물론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끝까지 제 길을 뚜벅뚜벅 완주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뭐 애초부터 시작도 하지 않았고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정치를 하고 대통령 출마를 하게 된 것은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단기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과 같이 강고한 양당 구조, 진영 논리, 이념 싸움 이런 판으로 가는 기득권 카르텔로는 대한민국에 장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도 이와 같은 정치판의 승려도시 구조를 깨고 바람직한 정치 체제를 가져와야 되고 정치판과 정치 세력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과 운동은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볼 문제가 아니고 길게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침 이번 대선 기간 중에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보고 지금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재적인 또 지지자들 또 이렇게 가서는 대한민국이 안 되겠다. 정치 판결 세력을 바꿔보겠다 하는 그런 세력을 더 많이 모으는 또 국민들의 그런 에너지와 시너지를 모아볼까 합니다. 계속 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주자로서 그런 다음 정부가 꼭 해결해야 될 어떤 공약들 또는 그 국정 과제들을 모아서 우리가 한번 공통 공약으로 해보자 이런 사례는 역사적으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일 겁니다. 네. 이것이 뭐 한계도 있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안 배경은 어떤 취지와 배경은 어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취지는 이렇습니다. 취지는 단순합니다. 국가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죠. 이제까지 대통령 선거를 쭉 보면은 특히 경제 부문에 있어서 각 후보의 공약은 70%에서 80%가 같은 내용들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약간 있을 뿐이죠. 그런데 막상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선거에서 이긴 팀은 공약을 무시하는 빌공짜 공약이 돼버리고요. 선거에서 진 팀은 자기들도 똑같은 공약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세력의 그 공약을 이행하는 발목을 붙잡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민만을 생각한다면 각 당이 다 같이 하자고 하는 내용의 공약은 아무래도 국민의 민생과 또 이 복리를 위한 그런 공약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그걸 한번 같이 추려보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과정을 각 당의 정치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들 참여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승자와 패자 결정이 되고 나면은 완전히 다른 국민의 전개가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공짜 공약이 되거나 발목 잡거나. 그래서 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이해하겠노라 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긴 후보는 새 정부를 만들게 되면 공통공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진 쪽은 협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협치나 또는 타협의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 구조적인 문제들은 갈등의 정치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타협까지 꺼낼 수 있는 자락을 좀 깔아보자 하는 뜻으로 공통공약
추진 시민 평의회를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선거 과정에 시민들이 이제 그러한 공통공약 선정 약속에 참여함으로써 선정과 약속에 참여함으로써 그 이행을 담보하는 그런 체제를 이제 구상하고 계시고요. 그것이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에 홍위병으로 동원되는 그런 시민이 아니라 이 건전한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민의 집단,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은 그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죠. 영국의 그 프리머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소의 몸무게를 알아맞추는 그런 내기가 있었습니다. 800명의 사람이 모여서 각자가 생각하는 소의 몸무게를 써서 냈어요. 그리고 그 실제로 소를 도살한 뒤에 진짜 소의 무게와 가장 근사한 숫자를 써낸 사람에게 이제 상을 주는 게임이었는데 800명이 냈다 보니까 그 무게가 천차만별해서 100kg, 200kg씩 차이가 났어요. 놀랍게도 800명이 써낸 숫자의 평균은 실제 소의 몸무게에서 500g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이게 제레미 리프킨은 이것을 그 집단 지성과 집단 지혜라고 자기 책에 썼거든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집단 지성이고, 또 제가 부총리를 그만두고 지난 2년 반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농민, 어민, 청년, 대학생, 취준생, 소상공인 만나봤거든요. 그분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생활 정치는 우리 여의도나 또는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여의도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그 정치인들 수준을 훨씬 넘는 그런 그 슬기와 지혜를 발휘하면서 이해하고 협조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제까지 탑다운식으로 소수의 정치 엘리트나 고위 관료가 주도한 개혁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다중의 지혜와 저는 그걸 뭐 아래로부터의 반란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그 만들어진 시민의 힘이 있어야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대선 주자들, 다른 당이나 캠프에서의 그 공통경협 추진에 대한 반응, 전반적으로 이 기능을 낙관할 정도로 반응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저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왔고요. 이낙연 후보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야당 쪽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경선이나 뭐 스스로 일에 바빠서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만 이 취지를 정확하게 안다면은 저는 유력 후보들이 충분히 또 적극적으로 반응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 그걸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특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안의 취지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그걸 이해한다고 하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반응들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공통공약은 결국은 대선 주자들이 공감하고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변혁의 요구, 이제 곧 시대 정신하고 직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대선 주자로서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 또 공통 공약의 기반이 되는 어떤 과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문제가 기회와 연결됩니다. 우선 기회가 부족합니다. 그 얘기는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성장과 혁신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일할 기회, 장사할 기회, 공부할 기회, 사업할 기회, 연애할 기회, 결혼할 기회, 또 애를 키울 기회, 이런 것들이 부족하죠. 두 번째는 더 고른 기회입니다. 신락 같은 기회가 주어지는데 기회의 빈익빈, 기회의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고르지 않는 기회를 가급적 상대적으로 고른 기회가 지어주도록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죠. 앞에 것은 혁신과 역동성이라면 뒤에 것은 포용과 상생이죠. 지금의 그 기회 정신의 반대인 지금의 문제는 기득권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득권 사회입니다. 이번에 대장동 사건에서도 봤다시피 일부의 기득권들이 카르텔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의 천문학적인 불로소득 내지는 개발 이익을 편취 내지는 아주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 기회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분량의 물을 기득권이라고 하는 뚝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뚝을 무너뜨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득권의 뚝을 무너뜨려서 그 안에는 기회가 바깥에 강물처럼 넘치는 날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 기회가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정부는 기회공학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하에서 저는 기회 433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기회 공학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첫 번째로는 부동산, 일자리, 교육, 재정 측면에서 4대 기회의 빅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기회의 통로들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보수나 진보 또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분들끼리 여기에 대한 사회적 타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양보하지 못하고 또 그러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하면 양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4개 부문에서 기회 빅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에서는 지금 현금성으로 그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스타트업 일자리 보장제와 서로 빅딜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금성 일자리 예산을 중단 내지는 대폭 축소를 해야 되고 스타트업 일자리 보장제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린다면은 433 중에서 3대 기회 특권의 해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기득권 공화국입니다. 대표적인 세계 기득권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3대 기득권 특권의 해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특권입니다. 대통령은 분권형 대통령을 통해서 권력을 분산시켜야 되고, 국회의원은 선수 제한이라든지 또는 선거법을 고쳐서 보다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게 한다든지 국민 소환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득권을 해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권력기관 해체입니다. 권력기관 기득권 해체입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만 보더라도 눈에 익은 사람들이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전직 검사, 전직 판사 또는 일부 언론인, 기업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권력기관에 대한 기득권 줄이기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은 재벌 특권입니다. 대기업들이 이 글로벌 시대에 마음껏 경쟁하고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되, 이제까지 재벌들이 해왔던 것 중에 잘못된 관행들, 불법 승계 문제라든지 불공정 거래 문제라든지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기득권을 해체하는 그런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득권 공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3대 기회 할당입니다. 기회 할당은 3대 기회 할당은 일자리, 교육, 부동산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가 기회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정도 할당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3대 기회 할당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할당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지역 인재 할당제 또는 고졸 인재 할당제 또는 장애인이나 뭐 지금도 있습니다만 이나 또는 북한 탈북 주민에 대한 일자리 할당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교육의 경우는 예를 들면은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는 일정한 한국형 대학 교육 도시를 만들어서 그 도시 안에 있는 국공립대학에 대해서는 일부 입학 인원에 대해서는 저는 추첨제를 주장합니다. 수능으로 일정한 수능 능력이 확인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는 일부 추첨제를 저는 해서 할당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에 있어서도 30대, 40대에 대한 청약 기회라든지
일부 할당을 해야 된다는 것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 경제부총리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 이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것을 수락을 하시면서 이제 그 의지를 한번 실행해 보려고 하셨는데 결국은 뭐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는 못하셨어요. 부총리님께서 그러한 개혁을 만족할 만큼 이루지 못한 거는 왜 그런 거고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근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했던 일 중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 책임을 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제 나름대로의 인정할 것과 책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있으면서 고위 정책 당국자로서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이 제가 생각한 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것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총리를 그만두고도 많은 자성을 했고 또 나름대로 성찰도 했습니다. 반면에 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일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와 같은 경제정책에 있어서 경제정책 당국자로서의 책임을 제가 자인하고 또 성찰을 하긴 합니다만 잘못된 정치가 얼마나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나 실패하는지를 두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또 잘못된 정치가 얼마나 이 국민과 나라를 힘들게 하는지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정치의 길로 나선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저 단순히 현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경제의 틀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밥도 한 번 안 지어보고 반찬도 한 번 만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큰 식당의 주방장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 운영이나 경제 운영은 몇 달 공부하는 걸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 대선에 나서시면서 뭐 바깥에서도 그러고 부총리님도 그러셨지만 그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고 프랑스 대선에서 승리한 마크롱 대통령을 이제 롤모델로 언급을 하셨는데 마크롱의 프랑스 선거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유효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크롱 외국 사례 드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마크롱 사례가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강고한 양당 구조와 지금의 정치 지형으로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변화를 못 시킬 겁니다. 지금 얘기되는 양당의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저는 바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떤 자리에서 지금까지 나와 계신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을 요약한 것을 한눈에 쭉 다 봤습니다. 차별성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름을 가리고 A 후보 이름을 가리고 거기다 B 후보 이름을 갖다 놔도 차이점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고한 양당 구조가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끊임없는 투쟁과 갈등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구조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 내연하는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폭발하는 어떤 임계점, 그런 티핑 포인트를 넘어설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얼마나 빨리 오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빠르면 이번이 될 것입니다. 또 이번이 안 되더라도 곧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하면서 이와 같은 정치판과 정치 세력을 바꾸자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한국에서도 한국판 마크롱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엘리트 주도가 아닌 시민 주도형의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천명을 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현실화할 만큼 민심을 추동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작동하리라고 기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정치 세력 교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아래로부터의 반란 얘기를 했더니 제 페북 친구분이 아반떼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래로부터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라고 했는데, 아반떼의 원래 의미는 스페인어로 앞으로라는 뜻입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반떼가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미래를 향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수많은 일반 시민, 우리의 이웃들 만나면서 갖게 된 제 확신은 우리 국민의 저력과 잠재력입니다. 이분들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현실 정치죠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때로는 희생하면서 만들어가는 공동체 정신과 애국심이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과거 공무원 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국민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탑다운식이 아닌 아래로부터 나오는 이런 국민의 에너지와 시너지가 합쳐진 힘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탑다운과 같이 결부됐을 때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부됐을 때. 네, 결부됐을 때죠. 상호 시너지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시간은 안 됩니다.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상층부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는 그분들이 속해 있는 이 기득권 카르텔을 깨면서 이 아래로부터 오는 힘과 같이 결부가 됐을 때 대한민국이 발전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저는 큰 변혁과 또 다른 아픔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예를 들면 경제 위기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변화가 이른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또 후원금도 모으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만났던 그런 분들이 제가 가고자 하는 뜻에 찬성해서 지지해서 후원금 보내주시고 연락하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 이름 되면 알만한 정치인 없습니다. 이름 되면 알만한 구정치인들 없습니다. 저는 새롭게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길을 가는데 방법도 새롭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아래부터 오는 그런 에너지와 힘을 어떻게 하면 함께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디지털 정치 플랫폼 만드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즐겁게 자기 목소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